네, 안녕하세요. 신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전달, 화학공학을 비롯한 이 열의 흐름이나 특성을 분석해야 되는 과에서는 배우는 학문이죠. 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재는 기초 이동 현상론이라고 하는 윌리 출판사의 책을 썼고, 펀더멘털 오브 모먼텀 및 매스 트랜스퍼 관련돼서 이동 현상은 크게 유체, 연력학, 물질 전달 이렇게 열 전달, 물질 전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화학 반응을 하는 공정에서는 생각해 봅시다.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는 재료라고 할까요? 재료가 가서 반응기를 통과하고 빠지고 해서 필요한 것을 분리 정제해가지고 화학회사에서는 물질을 팔아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이동현상에 대해서 개념이 필요한 거죠. 파이프를 어떻게 보내고 어떤 속도로 보내고 파이프 유체 흐름도 유체학에서 배웠다시피 라미나 플로우로 가냐 터블런트 플로우로 가냐에 따라서 특성들도 많이 달라지고 공정이 안정화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유체학에서 배울 것이고, 열 전달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기대로 열을 주거나 여기를 가열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하면 이제 원하는 온도로 빨리 가고, 왜 다른 식으로 이제 온도를 이렇게 여기서 많이 줘도 다른 데서 열이 빠지면 그것을 우리는 열 손실이라고 하죠.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 어떤 특성을 써야 되냐, 어떤 원리를 이용해야 되냐 해서 이제 열 전달이라는 학문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질 전달 또한 이렇게 유체가 가는데 이제 예를 들어 고체랑 액체랑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 고체가 조금 있다고 하면 액체에 녹아서 잘 반응하고 골고루 섞여야 되는데, 즉 유니폼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다른 상에서는 화학 공정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는 이 질량 이동, 매스 트랜스퍼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현상 과목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열전달이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은 연력학에서도 배웠듯이 에너지입니다. 열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같다는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물질에 가열을 해서 열을 주었습니다. 이 가열하면 여기가 처음에 제일 뜨겁겠죠. 근데 이렇게 통과하면 이제 온도도 이제 제일 높고 낮겠지만 계속 온도가 증가하고 열이 갈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 이제 불의 초반 온도는 불이 예를 들어 1000도였어요. 여기에는 그냥 상온이었다고 하면 25도에 있었겠죠. 고체나 어떤 특정 물질이 시간이 지날수록 30도, 50도 막 1000도에서 결국은 1000도에 가까운 온도로 올라가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떤 물질을 쓰면 빨리 변할까에 대해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열을 주면 우리가 이제 여기 위에 손을 갖다 대면, 그러니까 대진 않고 거리가 있었다고 해도 열이 오죠. 아니면 공기 또한 뜨겁겠죠. 이 멀리 있었을 때도 우리는 이 열을 받을 수 있고, 공기가 따뜻해짐으로써도 우리는 열이 여기서도 계속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열 전달의 메커니즘, 기본 구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거기에는 크게 전도, 영어로는 컨덕션, 대륙,
컨벡션, 복사, 레디에이션이 있습니다. 거의 이 책에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실제 해와 그다음에 근사해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들을 많이 다뤘고, 저도 지식이 아마 부족한 결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은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컨셉만 잡는 정도로 녹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보면 전도라는 것은 이 고체에서 이제 열을 가했을 때 고체 내로 이렇게 열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대류에는 뭐 뒤에 배우시겠지만 강제대류와 자연대류가 있는데, 강제대류는 이제 예를 들어 여기에 팬을 설치해놔가지고 막 이게 보일러라고 하면 공기를 결국은 데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막 계속해서 섞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이제 외부에서 힘을 줬다, 강제로 대류를 시켰다 라고 하는 거고, 자연대류는 그 자연 그대로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밀도가 낮아지겠죠? 왜냐? 기체라고 하면 이 부분을, 기체는 이제 온도를 받으면 부피가 팽창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질량 그대로라고 하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만하게 되면 당연히 밀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밀도가 낮아지면 위로 오르겠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공기가 다 위로 가면 숨을 못 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위에서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런 이유로 공기는 이제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적으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태양과 지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전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체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어떤 매개체가 있어서 움직입니다. 대류는 마찬가지로 밀도 차에 의해서 아니면 유체 이렇게 흐름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즉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매개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분자들의 이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 거의 지구는 아무 분자나 조금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열이 그러면 뭐 대류나 전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태양과 지구에서는 열을 받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매개체 없이 열이 복사된다 해가지고 전달된다 해가지고 복사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먼저 14-1절 전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분자의 이동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우리는 쉽게 알고 있죠. 여기는 높은 온도고 낮은 온도라고 할 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전달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연락학 법칙입니다. 근데 이 정확히 왜 이동이 될까 한다는 것을 보면 책에서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전도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분자 간의 작용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하나를 크게 보면 분자가 있고 분자가 있어요. 고체라고 하면 진동을 하죠, 보통. 진동을 하면 온도를 받으면 더 심하게 진동하면 옆에 있는 것도 당연히 떨리겠죠. 옆에 있는 것도 덜 떨릴 테고. 그래서 분자들 간의 작용으로 이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또한 자유전자, 특히 금속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열 전도도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열 전도도가 낮거나 하면 보통 우리 단열재를 생각해보면 단열은
쉽게 말해서 이런 열 흐름을 잘 못하게 하는 것을 막아놔서 이제 집 안에 단열재를 설치해 놓으면 벽에 이렇게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다는 것이죠. 금속에서는 이제 자유전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분자 그 자체의 진동이나 뭐 에너지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동되는 것인데, 두 번째로는 뭐 금속 같은 것에서 자유전자가 존재하잖아요. 자유전자에서 이렇게 쉽게 전자는 빨리빨리 하니까 에너지를 받으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마구마구 이제 열을 옮겨주는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전도가 이루어진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에르라는 사람이 열 전도 방정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프리에르 법칙이라고 하는데, 열 플럭스는 열 전도도와 온도 9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Q는 열 전달 속도예요. 열, 즉 에너지, 뭐 칼로리로 표시할까요? 칼로리가 뭐 세크마다 1초에 몇 칼로리씩 열을 전달하는 속도죠. 이게 거리라고 하면 미터 퍼 세크라고 하면 속도니까 1초마다 몇 칼로리씩 이동시킨다. 아니면 칼로리는 줄로 환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줄에서 또 줄 퍼 세크는 와트라고 합니다. 와트의 단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BTU 퍼 아워 등 여러 가지 단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A는 에어리어, 단면적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Q분의 A분의 Q는 단위가 줄 퍼 세크 미터 제곱 되죠. 이것이 무엇인가요? 플럭스죠.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변하는 에너지양. 그래서 좌측항은 플럭스입니다. 이 플럭스는 이렇게 온도 구배에 비례하는데 여기는 상수가 되는 거죠. 보통 뭐 상수가 아니라 이제 K라는 것은 이제 열 전도도라고 하면 단위는 와트로 표시했을 때 와트 퍼 미터 켈빈 됩니다. 반대로 당연히 온도 구배의 단위는 켈빈 미터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항이 붙었는데, 마이너스는 쉽게 말해서 온도는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고 낮은 데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열 플럭스도 똑같이 이렇게 이동해야 되죠. 우측항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DT라는 항은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방향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차원으로만 고려를 한 거예요. 이제 3차원으로 가면 사실은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3차원은 결국은 K의 T의 온도 9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온도는 이제 거리에 따른 함수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3차원일 때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3차원 XYZ의 좌표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즉 푸리에 법칙에서는 열량 줄이랄까요? 이것은 결국은 온도 9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위가 계속 비슷해요. 위치역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치역학에서도 9배에 의해서 드라이빙 포스가 되면서 비례해가지고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푸리에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열 전도도라고 했는데 열 전도도는 미터, 킬로, 와트잖아요. 1m당 1도에서 1도의 온도 차이는 1와트만큼의 속도밖에 못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마다 다 고유한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1번식에서 퓨리에 법칙을 이제 3차원으로 표현하면 다시 -k가 되고, 이것은 곧 퓨리에 속도 방정식의 벡터 형태가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제 14-2에서 이제 이 K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어떤 물질에서 이제 온도가 변한다고 할 때, 이 책에서는 그걸 그 뒷부분에서 이제 책에서는 이제 K에 관해서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뭐 기체는 이제 운동 이론에 대해서 이제 유도를 하고, 액체는 조금 더 유동적으로 많이 달라가지고 계산하거나 간단히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신에 알아야 될 것은 그냥 기체 부분에서는 K는 이 식은 절대적으로 불러도 되지만 사실은 T가 들어있잖아요. K는 T에 대한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체니까 압력도 그러면 열 전도도에 포함이 되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압력항이 없죠. 압력은 열 전도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T는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액체는 온도에 대해서 약간 변할 뿐이고 고체는 조금 더 복잡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무차원 수로 정의한다고 해요.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이제 K 열전도도라는 것은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켈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유한 물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Q를 계산할 때 아까 A, K 1차원식으로 봤을 때 K에 따라서 Q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단면적과 같은 온도차가 있었다고 할 때도 이 속도, 위치에서 똑같이 이만한 어떤 비스코시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보낼 때 움직이는 속도는 이제 점도의 영향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K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단면적이 주어져 있죠. 근데 이거는 원통이에요. 원통이고 여기 내부의 온도는 Ti, 외부의 온도는 T0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위쪽에서 본 건데 여기가 X축, Y축이어서 원통 이렇게 생긴 원통을 본 거예요. 위쪽에서 이렇게 봐서. 그러면 사실은 이게 R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R방향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을 읽어보면 안찌름은 1.88 Ti라고 할까요? Ti는 지름은 1.88cm이고 벽 두께 여기죠? 벽 두께 T라고 할게요. T는 헷갈리니까 이렇게 책에 있는 단위로 쓰면 뭐 딱히 단위를 정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델타 R 뭐 델타 R이라고 할게요. 델타 R은 0.391cm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벽의 온도는 367켈빈, 내벽의 온도는 344켈빈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단위 길이당 열 흐름 속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단위를 보면 와트라고 한다고 하면 와트당 미터가 되는 것이죠. 단위 길이당 얼만큼의 열이 전달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일단은 책에서는 정상 상태라고 가정했어요. 정상 상태 열전달에서 정상 상태를 어떻게 다루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유용하게 쓰일 텐데 일단은 정상 상태라고 가정하면 시간항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즉 dt에서 어떤 값으로 함수가 표현될까요? 이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무조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 상태라고 가정하는 것은 뭐냐면 초반에 이제 알다시피 안쪽이 뜨겁죠. 뜨겁고 차가우면 열은 이쪽으로 흘러 겁니다. 그리고 대칭이잖아요. 전체 방향, 모든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R이라는 속도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두 부분만 고려할 텐데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정상 상태 이루어지면 열 전달 속도가 골고루 달라지겠죠. 같아지겠죠. 그래서 퓨리에의 법칙을 이용하면 이제 이건 R 디렉션이잖아요. R 방향으로 밖에 열이 흐르는 겁니다. 물론 사실 뭐 위쪽으로 봤을 때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차갑다고 할 때 뭐 이렇게 원통을 따라서 이렇게도 흐를 수 있는데 주요한 열 속도는 뭔가요? 뜨거운 곳에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근데 이쪽도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니까 다 이렇게 균일하다는 겁니다. 속도가. 그래서 이제 R 디렉션이기 때문에 퓨리에 법칙을 가져오면 마이너스 QR A 마이너스 K T D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플럭스 계산하기 위해서 한 건데 같은 뜻으로 QR은 마이너스 K A T DR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A는 뭘까요? 단면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A는 각각 전체 흐르는 면을 의미하게 됩니다. 원통을 까서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 길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파이 R이 되고 여기 길이는 원통 이만큼이라 했을 때 L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A는 2파이 R L이 됩니다. 그래서 이 퓨리에 법칙에 A를 구했고 K는 당연히 물성이기 때문에
책에서 주어졌습니다. 네, K는 몇이지? 네, 42.9 빅터 켈빈이라고 K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였나요? 단위 길이당 열 흐름 속도, 즉 QR을 계산하라는 건데, 그러면 QR은 우리가 구해야 될 수고, T 또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초 R이 여기 요만큼일 때랑 R이 요만큼일 때 알고 있죠. 그때 T를 알고 있죠. 그러면 먼저 R에 대해서 변수 분리를 하고 적분을 합니다. QR, DR, A, T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건데, R이 RI일 때, 어디죠? 초반에 몇 도라했나? 367T는 TI인데 367켈빈이에요. 반대로 R은 RO 할 때 T는 밖의 온도인데 344 켈빈입니다. RI, RO, TI, TO를 대입하면 적분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A를 대입해줘야 됩니다. A는 왜냐면 상수가 아니라 R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2파이 RL이잖아요. 이만큼은 상수고 R은 여기로 가야 되죠. R분의 1. 죄송합니다. 네, C가 정리하면 QR에 ln I 2파이 K L 하고 이제 T0 마이너스 TI인데 마이너스까지 하면 TI 마이너스 TU가 되고, Q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2파이 K L 이 제로가 됩니다. 정상 상태에서의 속도예요. 정상 상태에서 이 속도로 고르고 있어요. 이만한 원통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속도가 흐르는데 이 구간마다 다 속도는 같아야 돼요. 그것이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QR은 항상 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O와 RI에 대해서 TI, TU로 다 대입하면 최소는 17,860 와트/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QR에 대해서 단위 길이당 열 전달 속도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A를 구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플럭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열 전달 속도 QR은 모든 면에서든지 점이죠. 정상 상태니까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QR분의 A하고 마이너스 K 어쩌고 할 때 여기에 이 플럭스는 두께에 따라 다르죠. 왜냐? QR은 이제 전체 양인데 이제 A 플러스가 들어가면 A로 나가죠. 플러스가 됨으로써 이제 그때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안쪽의 플럭스와 바깥쪽의 플럭스는 다르게 됩니다. 여기는 잘라보면 더 A가 작고, 여기에는 잘라보면 A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작은 쪽을 더 나눠주니까 안쪽이 플럭스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예제 1번을 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제 1번은
기본적으로 그냥 후레 법칙을 배움으로써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 컨셉이지, 뭐 전반적으로 계속 이렇게 푸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곱씹어 볼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제 2번에서도 마찬가지로 1번에서는 K, 그러니까 즉 물성 열전도는 일정하다고 상수로 보았는데, 2번은 이제 K가 이제 온도에 따라 의존한다 라고 아까 배웠잖아. 이런 함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함수로 하면 이제 똑같은 컨셉으로만 주어진다고 하면 R 디렉션에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아까 A에서도 예를 들어 원통이라 했을 때 2파이 RL이면 K도 또 K0 1 플러스 베타 T잖아요. 변수 분리 후 적분할 때 여항은 이제 여항으로 인해서 적분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R분의 1 DR이 돼서 여기는 LN의 R에 대한 항이 나오고, 중에는 T에 대한 2차 식의 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예제 2번도 아마 그냥 쉽게 보시면 되고, 크게 중요도나 기획에서 여러가지 컨셉을 다룰 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간단히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대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류는 강제 대류랑 자연 대류가 존재합니다. 자연 대류는 그냥 아무 외부에서 힘이 없이 밀도차에 의해서, 즉 밀도차는 온도차가 유발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차가 팽창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섞임에 따라서 이제 잘 섞이는 방식이다 하면서 이제 대류라고 합니다. 아까 이 대류, 전도 이제 열 전달 속도 Q, 전도에서는 Q는 결국은 온도 9배에 비례를 합니다. 온도 9배. 거리가 요만큼이고 X고, 여기가 T일 때 요거랑 여기가 기울기, 즉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X축이 거리고 Y축이 거리. 기울기가 클 때는 열 전달 속도가 빠른 건데, 기울기가 작을 때는 열 전달 속도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에서는 온도 9배에 따라서 열 전달 속도가 좌우되지만, 대류에서는 뜨겁게 달궈진 평판에 공기, 그 다음에 이쪽 공기 어떻게 이동할까요? 단순한 원리로 온도차에 의해서만 대류 속도가 결정됩니다. 즉 책에서도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뉴턴이 처음으로 대류에 관한 열 전달식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열 플럭스는 H라는 계수에 델타 T에 비례한다. 플럭스는 델타 T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여기 단위로만 보셔도 Q는 와트 퍼 미터 제곱, 여기서는 켈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H는 와트 퍼 미터 제곱의 켈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류, 죄송합니다. H는 단위가 이렇게 되고, 열 전달 계수, 대류 열 전달 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K는 뒷부분에서 중요하겠지만 물성이에요. H는 뭘까요? H는 이 기체의 위치가 뭐가 있냐? 기체의 종류, 또
여러가지 뭐 유체라는 게 가만히 있다고 하면 아주 간단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람을 타고 흐르다가 공장에서도 이동을 해야 되죠. 끊임없이. 즉 이동을 할 때 라미나 플로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터뷸런트 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H가 일정할까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H에 대한 것을 계산하는 것이 대류의 문제풀이의 핵심인데, 초반에는 대류는 그냥 H는 상수로 두고 문제를 풀게 될 것입니다. H에 대해서는 정말 푸는 방법이나 너무 식이 복잡해서 이제 하나씩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컨셉이나 근사법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뒤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H는 경막계수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이것은 물질 전달에서 나왔듯이 이제 기체에 대해서 이제 기체를 통해서 배지를 놓고 열이 전달되는데 모든 기체에서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에서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여기가 뜨겁고 온도가 높고 낮은데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온도차로 인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 일정하다가 여기서만 이렇게 열 전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스템에서 여기까지 미칠 수 있는 거리, 그것을 이제 경막계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뒤에서 아마 더 자세히 다루실 거고. 당연히 Q는 그래서 HA 델타 T로도 표현을 합니다. 뉴턴의 방정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자연 대류, 강제 대류가 있다 했잖아요. 온도차는 똑같아요. 10도랑 50도에서 열 전달 속도가 빠르거나 느리는 것, 빠를 때는 잘 섞어주면 열 전달 속도가 빠르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 대류에서는 H가 큰 거고 자연 대류에서는 H가 작게 되는 겁니다. 되게 다양한 H에 대해서는 뒤에 엄청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장에서는 대류, 전도, 복사에 대해서 간단한 컨셉이랑 기본적인 방정식에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사도 마찬가지로 복사는 배질이 없어도 돼요. 즉 진공일 때만 에너지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뭐에 비례하냐, 시그마의 T의 4승, 즉 온도차의 4배, T의 4배, 죄송합니다. T의 4승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식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4-5절 이제 열전달, 아까 말씀드렸던 메커니즘, 전도, 대류, 복사는 한 번에 이루어져요. 복사는 보통 고려를 안 한다고 할 때 간단한 우리가 사는 지구 시스템에서는 2가지여도 충분하죠. 전도랑 대류가 있거나 아니면 전도만 있다 하더라도 이 전도의 K 뭐였죠? 물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K1 어떤 물질과 K2를 붙여놓으면 이때에 계속 복합적인 현상을 다루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밖에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어떻게 쓰이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우리가 여기 단열재라고 했을 때도 이 두께를 얼마나 조절해야지 Q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냐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Q는 대류에서만 봐도 마이너스 KA dx인데 dx 두께가 넓어지면 당연히 Q는 작아지죠. 그러면 두께를 마냥 넓힌다고 해도 공정할수는 좋은 것이 아니죠. 그냥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고 그것은 곧 재료값에 직결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에너지 손실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단열재 길이가 필요하냐 이런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퓨레 속도 방정식을 다시 쓰자면 x방향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k dx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Q에 관해서만 쓴다고 하면 플럭스를 고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x가 0에서 그 다음에 이만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평판에서 전도가 될 때 Q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x가 L에서 각각의 온도를 알고 있어요. T1 x가 L일 때 T는 T2 이 조건을 가지고 적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QA는 마이너스 KA에 쉽게 해서 T1 마이너스 T2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됩니다. 즉 지금 이쁘게 쓰면 T1 L이 됩니다. 이것은 K라고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온도차와 거리만 알면 이때의 Q를 알 수 있는 거죠. 속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단위도 아까 보았듯이 와트라고 할 수 있죠. 대류에서 볼까요? 대류에서는 이 형태는 책에서는 Q는 HA 델타 T Q에 관해서 같이 본다고 하는 겁니다. 벽이 K1이라는 것, K2라는 것, K3라는 것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열이 흐르는 거예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 각각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흐르는 건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은 정상 상태까지 가면 이때의 속도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속도 같아야지 정상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어느 지점에서라도 속도를 계산하면 에너지 열 전달 속도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책에 좋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유체 온도, 끝의 온도가 TH 핫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가서 이제 고체를 넣으면 길이를 L1, L2, L3 각각의 물성이 다르다 하면 K2, K3 그러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러서 TC가 됩니다. 이때 Q가 다 같아야 된다는 거야. Q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이게 이쪽이 X방향이라 했을 때 QX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점을 T1, T2, T3, T4 라고 하면 열 전달 속도가 같아야 돼요. 첫 번째 여기는 대류죠. 열 전달 속도 HA TH-T1 온도 차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전도입니다.
온도는 KL, 아까 위의 식을 보면 응용할 수 있죠. K1에 A, T1, T2, L1. 두 번째도 K2A, T2, T3, L2, K3A, T3, T4, L3. 각각의 속도는 같습니다. 마지막 우측에서는 다시 대류 H, A, TC, T4 TC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온도 차이에 관해서 이제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왜냐하면 재밌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뭔가 다 더하면 중간항들이 빼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DHT1은 여기에 관해 정리합니다. Q1에 1 마이너스 H4입니다. Q1에 H, A. 다시 이제 이렇게 T2, T3, T4, QX, HA 됩니다. 사실은 이 유체가 왼쪽 유체랑 여기 유체랑 다르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단위를, 경막계수의 단위를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다 합쳐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TH-TC, 여기 끝과 여기 끝의 온도차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QX로 묶고 HA N1 K2A L3 K3A HCA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쁘게 풀어보면, QX에 관해서 풀어보면 DHTC는 1 H A 분의 1 K1 A 이렇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전체 열 전달 속도 QX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각각의 항은 무엇이냐, 이것을 왜 했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 여기 중간 온도를 모르고 각각의 물성만 안다 해도 전체 정상 상대에서 TH랑 TC의 온도차만 가지고 있으면 열전달 속도가 얼만큼 되냐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식을 계속 다듬고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기 쪽에서만 봐도 알다시피 전류입니다. 전압이고 저항입니다. 전류는 무엇일까요? 속도죠, 결국은. 전압은 크기차예요, 크기차. 저항은 이 크기차가, 저항이 크면 크기차가 커요. 쉽게 말해서 높은 데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속도가 큰데 이 저항이 막 커요. 그러면 속도가 작겠죠. 그러니까 저항은 항상 크기차, 즉 드라이빙 폴스에 대해서 저항이 반비라는 거예요.
이 식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것도 속도예요. 무슨 속도? 열 전달 속도. 여기는 온도 차예요. 여기는 저항이에요. 라고 들 수 있는 거죠. 자세히 보면 H 개수입니다. 경막 개수. K도 개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질이 여러 개 아무리 있더라도 K랑 이때의 단면적을 안다면 이 전체 저항, 예를 들어 물질 하나에 대해서 온도차만 알아서 계산해서 속도를 구하는 것이 그때는 간단한데 여러 가지 물질이 한 번에 있을 때 이 전체를 하나의 저항이라고 본 거예요. 즉 여기가 TH고 TC인데 직렬 저항으로 본 거예요. 직렬 저항. 왜냐? 다 여기를 통과하면 여기를 겪어야 되죠. 여기를 겪어야 되죠. 저항에서도 병렬 저항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두 개는 역수의 합으로 나눠지는데 직렬 저항 결국 이것은 대류항에 대해서 저항을 통과를 한 다음에 첫 번째 벽, 전도의 첫 번째 벽, 전도 2 하나를 빼뜨렸는데 전도 3왕 대류 두 번째에 대해서 저항을 계산해 한 거를 직렬이기 때문에 다 더해준 겁니다. 대류의 저항, 전도 하나 벽 2개, 3개의 저항, 대류 마지막 거의 저항을 다 더해준 거를 끝에서 끝에 온도 차를 그거로 나눠주면 열 전달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컨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14장 열 전달의 원리 수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엔 이제 이것이 그러면 이제 결국은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연력학 7집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또 어떠한 식을 만들어냈고 단순히 이 열 전달 속도라는 것이 또 온도 차이만 있냐? 다른 거에는 또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안에서 또 열이 발생된다면 하면 또 이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원하는 거는 거리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한 항은 어떻게 고려돼야 되고 또 안에서 열원이 있다. 예를 들어 여기가 발열 반응이다. 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에 미분 방정식으로 해서 적분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에 따른 다른 항들은 어떻게 또 이용이 되냐 하는 거고 방금 했던 복합벽은 결국은 저항의 컨셉이다.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열 전달 개수, 열 전도도 물질의 특성이나 유체의 특성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되게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간단히 보면 복잡한데 또 여러 가지 저항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퓨리에 법칙에서도 이제 3차원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좌표계에서도 푸는 방법이나 적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강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